그런데 예,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환생경제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한나라당 의원들이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육시를 할 놈이라고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저 뒤에 앉아서 웃고 나서 명연기라고 칭찬을 했다. 그 인터넷 자료 사진까지 찾아가세요. 그 환생경제 배우들한테 박근혜가 같이 사진 찍으면서 칭찬하는 거 그것까지 찾아서 가지고 가세요. 게임 끝. 됐지? 뭐 또 얘기해? 김영호 씨는 자식을 잃은 부모야. 구조한다는 거짓말에 눈이 뒤집어진 부모라고. 지난주 주말에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난 자식이야. 이혼하고 볼 수도 없는 자식을 그 전주말에 일하느라고 못 본 아버지가 수학여행 갔다 와서 만나기로 했는데 애가 밑에서 못 올라왔어. 그런데 텔레비전은 계속 구조하고 있다고 나오고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전혀 구조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자식을 돌보지 않아? 자식들한테 돈 보낸 거 다 나오고 자식들하고 나눈 카톡까지 다 나왔어. 어디서 자식을 돌보지 않은 애비란 얘기가 나와. 니네가 지금 남의 김영호 씨의 마음을 알아? 니네 가족은 이혼 안 했니? 이혼한 사람은 그러면 부모가 이혼하면 자식이 그런 사고를 당해도 입 쳐닫고 있어야 되냐? 지랄이야. 아니에요. 이 얘기가 추석 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야기들이야. 그죠? 예. 여러분, 맞죠? 맞잖아,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다 정리하고 계시죠? 쟤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한다. 뭘 들고 나오면 어떻게 방어한다. 우리 지금 추석 홍보전 준비하는 게 오늘 방송 주제였어요. 예. 추석 기간에 홍보전. 그러면서 마지막에, 근데 그럼 뭐하냐? 반드시 맨 마지막 주제는 뭐가 나올 거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허위사실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김영호 씨의 요경상으로 공격을 해올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이러는 건 전부 다 새정연 때문이다. 세민년이라고 부르겠죠? 세민년이 등신 같아서 일이 이렇게 된 거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실 겁니다. 자, 그 세 번째 공격에 대한 답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죠? 그래서 새정연 없애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새정연 없애는 거예요. 새정연도 없애고 모든 야당을 없애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당을 새로 만드는 거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렇게 얘기하면 완벽하죠? 네. 완벽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애비 없는 자식 얘기 나오고 이러면 그래 여기도 있네. 저기 뭐야 양육비 얘기 나오면 고승덕 얘기하세요. 새누리에서 교육감 후보로 밀었던 고승덕 씨의 자녀 이야기? 뭐 부자지간의 문제 얘기 나오면 뭐 정몽준 씨네 아들 이야기? 예. 뭐 할 말 많잖아요, 우리. 그죠? 예. 가족에 대한 이야기, 뭐 엽기 가족? 있잖아, 그 가족. 동생이 언니 고소하고, 있잖아, 왜 거기. 그걸 뭐라 그래야 되냐? 처남이 매제를 살인 청부했다는 기사도 나왔던 것 같고, 예, 그런 가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가십거리로 얘기거리가 떨어졌을 때를 위해서 준비한, 예, 뭐 이렇게 조선일보의 사설 한 조각 오려서 가시면 완벽하시겠죠? 네, 조선일보의 풍문이라는 사설을, 너 맨날 빨갱이신문만 보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저 조선일보도 본답니다. 라고 살포시 꺼내놓는
그녀의 7시간. 풍문. 우리 준비할 게 참 여러분 이번 명절에 할 얘기 너무 많잖아. 그죠? 예. 풍문으로 들었어. 예. 조선일보 사설까지 준비하신다라면 여러분의 이번에 명절 때는요. 완벽한 중요한 건 말이야. 이제 자세야. 절대 화를 내면 안 돼. 말을 빨리 하지도 목소리를 크게 하지도 마. 여러분 있잖아요. 상대방을 제압하는 가장 중요한 스킬인데 이제 그 오프라인상에서 만났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스킬이야. 딱 마주 앉았어. 먼저 말하면 지는 거야. 먼저 말하면 지는 거야. 일단 입 꼭 다물고 그러니까 일단 오프라인에서 싸움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논쟁을 해야 될 때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두 번째로 얘기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절대 화를 내면 안 돼.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면 안 돼. 단둘이 오프라인에서 얘기를 할 때는 최대한 목소리를 깔어. 최대한 목소리를 깔고 단어를 또박또박 천천히 해. 그리고 제 말이 끝났어. 그리고 내 말 시간이잖아. 내 타임이야. 그러면 한숨 한번 딱 쉬고 시작해. 머릿속으로 하나 둘 딱 세고 시작해. 그러면 상대방이 그 짧은 2초간의 그 휴지 있잖아. 그거 휴지기. 2초간의 그 순간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긴장감을 줘요. 예. 긴장감을 줘.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상에서 말할 때 얘기할 때는 목소리를 막 높이지 말고 천천히 또박또박 목소리를 낮추고 한 템포 쉬었다. 한 템포 쉬었다가 하시면 그게 그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어요. 네. 뭔 말인지 알겠지? 알아듣나? 한 템포 쉬었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한 건요. 나하고 논쟁하는 친누리 친척은 절대 안 변해요. 예? 그런데 왜 이걸 해야 되는데요? 나하고 논쟁하는 이 친누리 친척은 절대 변하지 않아. 누가 변하냐? 듣는 사람이 변하는 거야. 요런 논쟁은요. 이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을 청중으로 하는 거야. 그래? 발렸다고 그랬어?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그래서 뭘 지켜야 되냐? 예절을 지켜야 돼. 여러분 제가 옛날에 타진요 애들하고 그 통화하는 거 보셨죠? 연평계 애들이랑 연북계 애들이랑 그 타진요 애들이랑 내가 토론한 영상을 찾아보면 있어. 그때 내가 화를 내거나 뭐 말을 빨리 하거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영상을 보시면 방송할 때하고 또 달라. 내가 화를 내거나 화를 내거나 막 목소리를 높이거나 상대방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예의를 지키고 차분하게 해요. 그게 상대방을 이기는 지름길이야. 먼저 흥분하면 왜 애들끼리 싸우다가 먼저 코피다고 울면 지는 것처럼 먼저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상대방을 모욕하면 안 돼. 인격적으로 모욕하잖아? 그러면 듣는 사람이요.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모욕하는 순간 내가 따놓은 점수 모두 제로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뭔 말인지 알았지? 이게 논쟁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또 그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이 명절 때, 여러분 명절 때 그 어른들하고 부모님들한테 많이 혼날 거야. 부모님들하고 많이 입장 차이가 나죠. 그죠? 예. 그때 절대 부모님한테 맞대거리를 하면 안 돼.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부모님하고 말싸움을 하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우리가 할 일은 딱 뭐밖에 없다? 부모님한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 말만 하면 돼요. 부모님한테는 절대 맞서면 안 되고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갑자기 착해져야 돼. 부모님께는 자세를 낮춰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더 못해. 내가 자세를 낮췄는데도 계속 소리를 지르잖아.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저건 저 어른이 잘못하는 거다라고 판단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른들한테는요. 절대 맞서지 말고 막대하면 안 돼.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러분 부모님하고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려고 그러시는데요. 정치적으로 논쟁하면 안 돼요. 내가 해보니까 부모님은 나 어렸을 때 내가 이제 학생운동 한다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우리 아버지하고 논쟁을 해서 내가 이길 수 있었느냐? 논쟁을 해서 이겨도 그건 이긴 게 아니야. 근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를 받아들이시게 된 건 뭐냐면 내 스스로 먹고 살 줄 알았고 그리고 부모님을 보필할 줄 알았고 가족들 중에서 형제 자매 중에서 처지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신랑이 또 엄청 잘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나의 정치적인 입장을 동조해 주신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어른은요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에게는 효도하는 마음, 정말이요. 부모님께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설득을 해야지. 효도하는 마음 그리고 행동, 부모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행동으로 그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는 거지 말로 설득하려고 하면 반드시 깨져요. 왜냐? 부모님들은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부모님 세대는 지금 부모님이 만약에 70대다. 부모님이 70대다. 그럼 몇 년생이야? 지금 70대시면 45년생 정도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다 주세요. 얼른 18,000원이야? 네. 물이 급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예,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자, 45년생이 70이야. 그러면 45년 전으로 태어나신 분, 그 전이면, 자, 만약에 75세다. 그러면 언제 태어난 거야? 일제 말에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40년에 태어난 거야. 40년에 태어났으면 일제 마지막에 독립운동하다가 다 잡아 죽이던, 독립운동하고 일본에 대들면 바로 다 끌려가 죽던 시절, 전쟁 시절에 태어나신 분들이야. 전쟁 시절에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불안 상태에서 2차 대전을 때를 살아남은 거야. 그 다음 전후에 이승만이가 나라를 두 동강 내고 이승만 김일성이가 둘이서 나라를 두 동강 내고 지랄 연병을 하고 한국 전쟁을 거쳤어. 10대 때 10살에 한국 전쟁을 거쳐요. 10살에 한국 전쟁을 거쳤어. 그리고 10년 동안 그 이승만 독재 치하에서 온갖 부정부패 속에서 만약에 이승만을 비판하면 빨갱이로 총살당하는 걸 보고 자라신 분이야. 그렇게 나이 20살이 됐어. 그때 4.19 혁명이 일어나. 뭔가 민주 세력이 이겼다. 1년 만에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켰어. 그래서 18년 동안 혼자 대통령해. 박정희를 비판하면 잡아다 빨갱이라고 죽였어. 고문해서 죽였어. 그래서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이제 뭔가 변할래나? 전두환이가 다시 대통령에서 8년을 갔어. 40년에 태어나서 50년 가까이를 40년에 태어나서 40년 이상을 40 몇 년이야? 47년 50년 가까운 시간을요 그 전쟁과 일제 치하와 독재 정권에 사신 분이야.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감히 박근혜를 비판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 어른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실까? 그러다 잡혀가 죽어. 그게 제일 고민인 거야. 내가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한테 딱 한 대 맞았어요. 내가 딱 한 대 맞았는데 그게 언제였냐? 전두환 욕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전두환 욕을 한마디 했어.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내 등인가 머린가를 세게 때렸어. 인연이 죽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러다 잡혀가서 죽는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태어나서 딱 한 번 맞은 거야 그게. 우리 아버지는 내가 너무나 착하고 성실한데 저게 전두환을 욕했다고 잡혀갈까봐. 왜? 그때 전두환 때 다 잡혀갔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나를 때리셨다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막 박근혜 비판하고 문재인 지지하면 막 욕하시는 이유가 뭐냐? 죽을까봐. 부모는 70대 부모가 30대를 봐도요. 저거 애야.
내 딸이 16살인데 아직도 나는 유치원생으로 보여. 기저귀 찼던 애기로 보여. 70대 부모가 30대 아들을 봐도요. 저거 애래니까. 그러니까 전 경찰청장이 37살 된 아들이 납치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대잖아. 애로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애가 위험한 줄 모르고 지금 위험한 줄 모르고 막 박근혜 욕을 해. 그래가지고 잡혀갈까봐 죽을까봐. 이 어른이 50년 동안 노예였다니까. 광기의 노예였어. 일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노예였어. 그런데 어떻게 자유주의를 알겠냐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그 부모님들 내가 무슨 선동을 한 거야. 네가 감동한 거지. 절대 부모님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모님하고 싸워서 논리로 이길 수 있다? 그거 못 이깁니다. 어른들은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논리로 못 이겨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이 얘가 정말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삶을 살잖아. 모든 사람이 인정해줄 만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를 믿어요. 자녀가 뭐라고 그래도 믿어. 만약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말을 안 들어주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관심종자한테 관심 주는 건 아편쟁이한테 아편 주는 거다. 뽕쟁이한테 뽕 주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관심종자한테 관심 주는 건 뽕쟁이한테 뽕 주는 거야. 관심 주지 말어. 알았지? 자, 그래서 부모님한테는요. 만약에 내 부모님이 내 말을 되게 무시해요. 맨날 싸워요. 아직 님이 젊어서 그래. 님 생활이 안정이 안 돼서 그래. 님이 믿을 만한 직장인을 갖고 있다든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님들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는 거야. 바탕은 베이스를 이해해야 돼. 부모가 이 자식에 대해서 막 야단치는 거는 정치적으로 반론을 하는 거는 이건 뭐 때문이야? 자식이 다칠까봐. 잡혀가 죽을까봐. 그리고요, 이 어른들이요, 풀립이에요. 먼저 누워요. 먼저 누워. 뭐냐? 독재의 향기는 먼저 맡아. 어른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딱 낌새를 채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는 많이 안 싸웠을 거야. 김대중 노무현 때는 안 싸웠는데 이명박 중반부터 부모님하고 많이 싸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그래서 그래. 독재의 냄새를 맡으신 거야. 본능적으로 이분들이 옛날로 돌아갔다.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막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관심 끄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야. 이런 게 너 선동의 뜻 알아? 선동의 뜻 알아? 내가 네 마음을 흔들어서 네가 뭔가 막 하고 싶게 하는 게 선동이야. 뭐 하고 싶은데.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절대로 그 말로 맞서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얘기하시면 네 그러세요. 네. 그럼 부모님이 깜짝 놀래. 얘가 왜 이러지? 뭐 몇 마디를 더 하셔도 네 알겠습니다. 너 왜 그래 새끼야? 너 어제까지 안 그러더니 왜 그래? 그래도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경험이 많으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새겨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버님 어머님이 다음 말이 나와. 내가 네 마음 모르는 게 아니다. 근데 너희들은 너무나 성급해. 그렇게 나올 거예요. 부모님하고 얘기해봐. 우선 진짜 진심으로 딱 순종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시는 거구나를 딱 인정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진심이 나와. 나도 니네들이 뭘 얘기하는지 안다. 자, 나도 니네들이 뭘 걱정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방식은 섣부르다. 그러다 다친다. 그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 그럼 부모님도 아시는 거야. 아시면서 그 걱정 때문에 그러신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정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도리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맨날 그러잖아. 삼파법. 부모님한테 여러분이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 입에서 듣고 싶은 말을 끌어내는 거야.
예. 부모님 입에서 듣고 싶은 말을 끌어내야지. 부모님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입하려고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뭔 말인지 알았지? 그리고 부모님들한테요, 뉴스를 뽑아서 보여드리는 거, 그거 효과 있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뉴스를 보여드리는 거. 이거 보세요. 그리고 보여드리는 거. 이게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뭐 말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뉴스도 있어요. 이런 뉴스도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 그게 더 효과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가장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용돈이죠. 용돈을 일단 두둑히 드리고 뉴스를 보여드리는 거. 그러면 뉴스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가슴을 200% 열고 받아들이십니다. 예. 근데 용돈 안 주고 말싸움을 하면 1%도 안 받아들이셔요. 근데 용돈을 두둑히 드리고 나서 뉴스를 보여드리면 100% 마음이 열리셔서 훨씬 더 잘 받아들이시죠. 네. 자, 여기까지 추석 선전전을 준비하자라는 얘기 드렸고요. 자, 지금 너네들한테는 그런 거 안 주고 희망을 준다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우리한테는 없었지만, 너네는 행운아, 행운아. 한 번이나 정치를 못하면 이 식솔들이 제대로 바른 소리를 해줘야 되잖아. 자식이 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꼭 얘기해주고 싶어. 나는 키워서라도 갈란다. 너네들 힘주지 마라. 나는 정말 그분한테 눈 마주치면서 한 번만 얘기하고 싶다. 진정 부모라면 내 새끼 내 배로 안 낳지만 다들 계모들도 자기 새끼 귀한 줄 알아. 남자를 보고 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많은 청년을 자신을 보고 뱃속으로 낳지 않았어도 자식을 낳아봤어야 알지. 자식을 낳아봐야 알지. 배불러서 애를 낳아봐야 그 자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아이가 뱃속에서 맨 처음에 태동을 하잖아요. 그때 다른 우주를 경험하게 돼. 뱃속에서 태동이 딱 느껴지는 순간 그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야.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내가 생각하는 시공의 개념이 완전히 확장돼. 빅뱅이야. 영혼의 빅뱅이야. 그리고 뱃속에서 아기가 발을 찰 때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느껴지는 그 신비감이라는 게, 이로 다, 말로 다 못해요. 근데 이제 아기가 8개월쯤 되잖아? 애가 이제 7개월 넘어가서 8개월 정도 되면 애가 너무 커져.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잠도 못 자. 그 다음에 이 태동이 딱 느껴지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이 날라오잖아. 여러분, 공이 날라오면 제일 먼저 얼굴을 가리잖아. 이렇게. 보통 이렇게 공이 날라오면 얼굴을 가려. 태동을 딱 느낀 엄마는요, 공이 날라오면 배부터 가려요. 공이 날라오거나 어디서 뭔가 위험이 오면 배부터 가려. 본능이야. 8개월이 되면 누워서 잠도 못 자. 힘들어서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아니면 기대서 자야 돼. 그리고 막 이 8개월 정도 되면 그 몸이 부어올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 다리가 완전히 막 정말 진짜 무처럼 퉁퉁 부어. 걸을 때마다 뼈 하나 마디마디가 다 저리고 시려. 얼마나 온몸이 아프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한번 있잖아요. 8kg짜리 가방을 허리에다 메고 있어봐. 허리에다 메고 24시간 있어봐. 그게 임신한 여자의 고통이야. 배에 8kg짜리 책을 메고 매달고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한번 매달고 있어봐.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그 엄마는요,
그 모든 고통이 전혀 고통스럽지가 않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생명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이 고통이 아니야. 그리고 태어나준 아기를 보면 그 아기를 받았을 때 그 느낌은요,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눈물만 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 그렇게 자식을 낳아본 사람과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의 차이겠죠. 적어도 자식을 못 낳았어도 어린 아기를 데려다 키워본 사람, 입양한 부모, 아이 낳은 부모랑 똑같아. 여러분, 집안에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가 아프면 마음 상하죠? 애야,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행동을 닮아가. 내 행동을 닮아가고 엄마라고 부르고 맘맘맘맘 돌아다니다 엄마 나오고 빠빠빠빠 하다 아빠 나오고 뭐뭐 해주세요. 이런 혀 짧은 소리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키운 입양 부모도요, 그 자식이 심장에 새겨져. 그런 애들이 죽었어. 텔레비에서는 계속 구조했다고 나오는데 그 배 주변에 아무도 구조하지 않아. 그런데 텔레비는 계속 구조한다고 거짓말을 했어. 기다려도 아이들은 살아나오질 못했어. 원인도 몰라. 숨겨. 거짓말만 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옷 벗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 대통령, 지금도 그 총리. 해상안전 책임 못다한 회사 망하게 해야. 그 해상안전 규칙 없앤 게 본인이면서 그 회사만 욕하면 뭐하냐고. 애를 낳아봤어야 알아. 저 여경 애들이 애를 낳아봤겠냐고. 저 여경 애들이 애를 낳아봤겠어요? 자기 애가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못해. 못 막아. 내가 이 세월호를 보면서 놀란 건 뭐냐면 정말 정치에 관심 없었던 엄마들이 뒤집어진 거야. 정치에 관심 없었던 엄마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거나 쉽게 넘어가지지 않을 거야. 민생 행보 쇼를 했죠. 박근혜가. 어떻게 됐어요? 지지율 더 떨어졌어. 쇼인 거 다 알아. 국민이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 조사한 건데도, 새누리당 입장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 조사한 건데도 박근혜 지지율 떨어졌다니까. 뭘 얘기하겠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번 세월호 문제는 교통사고? 네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에 트럭을 냅다 들이받고 뒤졌어. 그거 교통사고지. 근데 네 차를 분해해보니까 브레이크 라인이 잘라져 있어. 예리한 칼날에. 그럼 교통사고냐 살인사건이냐? 여기 살인사건이야. 세월호는 고장난 배, 무자격 운전자들의 강제로 태워진 아이들이 일어난 사건이야. 정부는 구조한다고 온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하면서 실제로 구조하지 않았어. 그래서 세월호 사건은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속보 얘기하시는데요. 절대 우리 방에서 속보 얘기하지 마세요. 속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방에서는 속보를 안 다루잖아요. 속보를 못하게 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망치 부인 속보 얘기는 절대 안 다루잖아. 그 얘기 알아요, 몰라요? 내가 이제까지 우리 방송에서 누가 속보예요, 속보 얘기하면 내가 절대 안 들어주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그 이유를 내가 속보에 휘둘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한다 해서 난 속보를 안 한 거야. 근데 그게 유명 학자의 말이더라. 유명 학자가 그게 지배 방식이라는 거야. 속보 경쟁이라는 게요. 예, 속보 경쟁이라는 게 이게 언론을 통한 미디어 지배 방식이래. 그 관련 뉴스가 있어. 찾아봐봐. 뭐냐 하면 일부러 정부는
어떤 진상규명을 하거나 책임자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끊임없는 자극적 속보를 쏟아내기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자극적인 속보를 던져서 중심 있는 그 생각을 못하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보를 안 하는 거야. 나는 왠지 몰라도 속보를 다루지 말라 그래서 속보는 안 다뤄. 몇 년 됐어. 속보를 다루지 말라 그러셔서 속보를 안 다뤘어. 근데 그게 이론으로 있더라고. 그게 지배방식이라는 거야. 예. 그게 무슨 유명한 무슨 다큐멘터리인가 뭔가 나왔대. 기상가로 나왔대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속보라는 게 이석기 속보 80%가 뻥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속보를 계속해서 내는데 속보가 아니야. 내용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80%가 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속보라는 거를 갖고 오면 안 돼. 채팅창에서요. 속보를 계속 갖고 온 애들 전부 다 누구야? 입장이 애매한 애들이야. 헛소리 많이 한 애들이 주로 속보를 가져와. 그지? 이제까지 내가 8년 동안 방송하면서 보니까 꼭 뻘소리 많이 한 애들이 속보 갖고 와. 얘네들은요. 어떤 애들이냐면 수학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어 시간에 국사 외우고 그런 애들이야. 집중을 못해. 그래서 속보를 보는 거야. 아니 우리 방송에만 집중하면 되지 뭐하러 딴 데 가서 속보를 봐. 자,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갈게요. 새누리 주호영 의원이 대한변협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얘기를 했죠. 새누리 주호영 의원이 그 변협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그거는 주호영이 했는지 누구지 모르겠는데 이 새누리당 시리즈들이 대한변협을 걸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6명인가 7명의 전직 회장을 시켜서 현 회장을 기습 항의 방문 시키고 기습 항의 방문 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대한변협을 쪼개기를 하고 있는 거야. 주호영 하태경이 대한변협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편파적이라고. 왜? 대한변협이 세월호 유족들한테 법리 검토를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협상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협상을 하면서 그 감언이설로 유족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유족들은 대한변협에서 교육을 싹 받고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해법을 가지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2번 협상하고 감언이설로 속지를 않으니까 얘네들이 3번째 일부러 엎은 거야. 이거 새누리가 엎은 거예요. 새누리당이 어저께 그 3차 협상을 파토낸 건 일부러 파토낸 거야. 이거는 사인 받은 거야. 어딘가로부터 사인이 와서 그렇게 한 거지. 자, 세월호 분노의 박 대통령 동반 지지? 자, 잠깐만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계속 세월호 대화를 거부하고 있잖아. 이거는 청와대 입장이야. 더 이상 협상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청와대 입장이고, 박근혜가 안 만나주잖아. 여야 합의해라. 근데 합의가 안 돼. 그리고 여당이, 여러분 생각해봐. 2번째까지의 자세하고 3번째 자세가 급변했어. 이유가 뭐겠어. 똑같은 대상이 들어왔는데 2번째까지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3번째에 와가지고 태도가 돌변을 했어.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인이 오기 전에는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지. 그죠? 문화일보 여론조사야. 문화일보가 어떤 신문이냐? 아침에 조선일보 보고 저녁 때 문화일보 봐.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아침에 조선일보 보고 저녁 때 문화일보 봐요.
그래서 얘 별명이 살구빛 조선일보야. 그런데 문화일보 여론조사 결과 세월호 사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장기 표류하는 데 대한 국민 분노가 폭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동반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 모두를 지지하는 부동층이 무려 43%로 급증하면서 기존 정치권이 자멸한, 어머 이거였구나. 어머 이거였어. 자멸하는 양상을 보였다. 자, 62.9%가 세월호 수사 결과 불신, 52.3%가 박근혜 유족 직접 만나라. 문화일보 기사야 이거. 한국갤럽도 아니라 다른 거네. 이틀간 여론조사 기관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아닌 다른 데 의뢰했는데 전국 석인 1000명 대상으로 유무선으로 세월호 관련 검찰, 경찰, 감사원 수사 결과 조사에 대해서 신뢰하는가 여부를 묻고 물은 결과 신뢰한다는 응답은 32.1, 새누리당 골수 지지율이죠.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가 62.9. 특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대, 20대, 40대, 그 다음에 학생, 블루칼라층에서 압도적이었다. 뚜렷하게 여권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는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신뢰한다가 44.3. 어머. 신뢰하지 않는다가 40.6이래. 뭔가 지금 60대 이상에서 이렇다는 거야 지금. 어? 60대 이상이라는 거야. 60대 이상. 내가 뭐라 그랬어요? 뭔가 그 거대한 일이 있을 거라 했잖아. 50대도 신뢰와 비신뢰가 4% 차. 새누리당 텃밭 부산, 울산, 경남. 비신뢰가 57.4래. 야, 대구, 경북에서 비신뢰 48.7이래. 대구, 경북에서. 정부 당국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도 박 대통령 지지율도 전례 없는 하락세.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역시 이건 조선 문화일보답게 잘못하고 있다가 너무 적죠? 자, 봐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박근혜가 잘하고 있다는 게 48.5%인 조사야. 박근혜 지지자들이란 얘기야. 이 조사 대상의 성향이 잘하고 있다가, 박근혜가 잘하고 있다가 어디 갔어? 48.5. 그러니까 이 조사 대상은 성향상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위에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원전 얘기가 왜 나와? 부산 경남은 원전 때문에 더 떨어졌을 수 있겠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문화일보가 원전 얘기 금지, 마이크로 이런 데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후 박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 50% 이하로 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 조사는 박근혜를 위한 조사였던 거야. 항상 50% 이상으로 조사가 나왔다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번에 이런 조사가 나온 거야. 박근혜 지지율이 신년 조사에서 55.8 이후 4월 30일 52.8, 6월 8일 57.6, 줄곧 50%대를 웃돌았다. 그런데 48.5%로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중이 변하고 있다니까? 국민이 변하고 있어요. 6월 8일 조사 때보다 9.1% 폭락하면서 세월호 참사 직후보다도 지지율이 곤두박질. 긍정평가는 3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30대, 20대 특히 높았고 40대에서도 긍정평가보다 앞질렀고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도 동반 폭락한 반면 무당파는 43% 폭증했다. 내가 뭐라 그랬어. 큰 변화에 어떡하냐 이거. 어머 떨려. 새누리당 지지율 35.5. 야 박근혜가 잘한다가 48.5인데 새누리 지지율이 35.5래.
새누리 지지율이 이 정도면 박근혜 실제로 지지율이 지금 2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 지지율 이거 10%대란 얘기야. 새정치연합 지지율 15.8. 그럼 이것도 10% 급락이래. 새정연 지지율도 내가 볼 때 5%도 안 나와 지금.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어려움을 겪게 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에 새누리당이 35.9, 새정치연합이 26.8, 세월호 유가족이 15.1. 야, 박근혜 지지자들이 볼 때도 새누리당 책임이란다. 10%가 앞서네. 그 다음에 세월호 유가족 응답, 그 다음에 30대, 40대, 20대 응답층은 새누리당의 책임을, 60대, 50대는 새정치연합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론은 새누리당 책임이 더 많다는 거죠. 세월호 유족을 직접 만나 특별법 논란을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52.5, 동의하지 않는다가 45. 박근혜 지지자들 중에서도 7.5%나 높게 직접 만나 해결해라. 민간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특별법을 제정한 이슈에 대해 세월호 참사는 특별한 사례이므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야 된다가 42.9,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체계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선 안 된다가 48.7. 그러니까 이 조사는 확실히 박근혜 지지자들 조사야. 그지? 이게 박근혜 지지자들 조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수사권 뭐 사법체계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 사법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 근데 온갖 방송에서 어긋난다고 지랄하는 내용만 나와. 그거 보는 사람들이야. 그걸 보는 사람들이 박근혜가 유족들을 직접 만나 풀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조사가, 그 조사 대상의 성향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냐? 18.4 박원순, 그 다음에 14.8 문재인, 그 다음에 12.2가 김무성. 이야. 자, 조금만 더 바짝! 이번 추석 때 좀만 더 바짝 하는 거야. 알지? 조금만 더 바짝! 이 수사권, 기소권, 사법체계 허무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미국에는 배심제도 있는 거 알죠? 대배심. 미국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어. 그 배심원은 누구죠? 배심원은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참여재판을 하잖아. 근데 미국하고는 또 달라. 미국에 이 배심제도가 있는데 이 배심제도에서 유무죄를 결정해요. 민간인이야. 배심원들이 민간인이라고. 근데 그 민간인들이 유무죄를 결정한다니까? 그러면 미국이 헌법체계를 위반하고 사법체계를 흔든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서영교 의원이,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배심 제도가 있다. 그러면 미국의 대배심 제도가 사법체계를 흔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변호사들도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걸리는 게, 헌법에 걸리는 게 한 구절도 없어. 그런데 헌법과 사법체계 위반이라고 질문을 넣은 거야.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되냐고 물었으면 그게 50% 이상 나올 거야. 그런데 저 설문조사에서는 뭘 물었어요? 헌법과 사법체계 위반하니까 주면 안 된다라는 문항을 넣었잖아. 근데 이 문항이 사실이야, 비사실이야? 뭐요? 지금 봐봐. 조금 아까 수사권, 기소권을 묻는 질문에서 뭐 그 특별한 사례니까 기소권,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 말이 봐봐. 특별한 사례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된다. 근거가 없어 보여. 그지? 그런데 질문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체계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선은 안 된다. 질문지가 유도를 한 거야. 질문지가 유도를 한 거야, 유도를. 수사권, 기소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유도를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그런데 지금 세월호 특별법은 헌법을 위반한다? 아니다. 그러면 사법체계를 위반한다? 아니다. 헌법 위헌 소지 없어요.
사법체계 어긋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질문지를 이렇게 뽑아서 기소권, 수사권을 주지 않는 의견이 높게 나온다고 발표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프로 차이? 5점 몇 프로 차이밖에 안 난 거야. 유도한 거야, 유도. 수사권, 기소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유도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뭐라 했어? 모든 설문조사는 질문지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 얘네들 이렇게 조사해놓고 수사권, 기소권 주지 말자가 앞서 이렇게 발표한다니까? 유도 질문을 해놓고. 이렇게 유도했는데도 5점 몇 프로밖에 차이가 안 났어. 이런 유도 질문 안 했다면, 예. KBS나 리서치부에서는 역전됐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줘야 된다는 거지.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꽃사슴 노견님, 그 역전됐다는 게 뭐예요?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된다는 게 맞다는 얘기잖아. 그치? 아니야? 꽃사슴 노견님. 그니까 국민 여론이요. 내가 여론의 그 안테나라 했잖아. 60%야. 10명 중에 6명이 5명 반이야. 왜냐면 한 명이 머뭇거려. 머뭇거리다가 줘야 된다고 얘기해. 다음에 물어보면 아이 근데 꼭 줘야 되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 무슨 얘기냐? 국민 10명 중에 3명은 수사권 기소권 반대야. 그리고 한 명 반 정도가 모르겠다야. 15%. 30%는 반대. 15%는 잘 모르겠다. 55%가 줘야 된다야. 정확해 이거. 내가 사람들 눈빛 보고 다 센 거야.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된다는 여론이 55%예요. 어딜 가나. 그리고 30%는 반대야. 15%는 모르겠다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보통 문제는 모르겠다가 20% 정도 되거든요. 모르겠다가 15%밖에 안 된다는 거야. 국민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55에서 60%가 수사권, 기소권 줘야 된다야. 지금 이 질문지는요. 질문을 유도한 거야. 수사권, 기소권을 주지 말라고 유도했기 때문에 더 높게 나온 거야. 이런 유도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주라고 나와. 이게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걸 얘네들이 왜 실수하는지 알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어. 연예인 군대 장난 죽어도 용서 못해. 또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거 절대 용서 못해. 세 번째가 뭔지 알아? 애들한테 나쁜 짓 한 거 용서를 못해. 세 가지야.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이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 연예인 군대 안 가면 죽어도 용서 못해. 둘째,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죽어도 용서 못해. 셋째, 애들한테 잘못하면 용서 못해. 그게 우리 국민들의 베이스야. 우리 국민의 정서라고. 근데 세월호에서 고등학생이 260명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저렇게 유도 질문을 해도 안 넘어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추석을 기점으로 내가 볼 때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요. 뒤집어질 거야. 지금 국민들이요. 굉장히 화가 나고 있어. 여러분도 느껴지죠? 여러분 주변에 가서 한번 분위기를 이렇게 알아봐.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잖아. 그러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 박근혜한테 엄청 분노하고 있고 8명은 분노해. 국민 10명 중에 8명이 분노해. 국민 8명 중에 5명은 박근혜의 정치를 정확히 비판해. 근데 8명 중에 3명은 씨발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비판해. 그쵸? 10명 중에 8명이 박근혜 욕을 해. 5명은 박근혜가 정치를 잘 못하는 걸 정확히 비판해. 근데 3명은 왜 비판하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비판하는 거야. 맨 없는 우리한테만 뺏어간다. 그래서 비판을 해. 그죠? 여러분 주변의 여론도 그렇다 손. 여러분 주변의 여론도 그렇다 손. 그쵸? 내가 정확하다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왜 3명이 반대하냐면
기존의 사법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믿는 층이 30%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특별한 문제이고 이거는 정말 애들한테 이건 너무나 총체적으로 잘못한 거다. 그게 높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여론을 진짜 나의 센서에서 틀리질 않는데 지금 새누리 지지율 30%대 나와요. 그 3명. 아까 얘기했던 그 3명은 새누리를 꾸준히 지지해.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22에서 27이 고정이거든. 근데 이게 지금 10%대로 떨어졌어. 뭐야.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뭐지? 새로운 당을 기다리는 사람이 43%야.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새로운 야당 지지자가 43%야. 뭔 말인지 알아요? 43%라는 이게 몇 프로 남은지 알아? 8% 남은 거야. 새로운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51%만 되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어? 지금 상황 매우 신비한 상황이야. 예. 어따 대고 욕을 해? 네가 국정원 직원이야? 박근혜 개간년이 뭐야? 좌익교수나 하는 짓을 어따 대고 그냥. 우리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지 욕하는 사람 아니야. 자,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큰 변화가 새로운 큰 변화가 오고 있다. 그 얘기 했죠. 새정연 내년에 없을 겁니다. 네, 분명히 선언하는데 새정치연합 내년도에 사라집니다. 예. 내가 뭐라 그랬어? 김한길이가 당대표가 될 때 민주당이 사라질 거다 했죠? 지방선거 개박살 날 거다 했죠? 그대로 됐잖아. 새정치연합 내년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새정치연합이 욕먹는 거 가지고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이미 죽은 당이야. 시체라고. 그 시체 껴안고 슬퍼해봤자 소용없어요. 국민들이 지금 정확히 새로운 당을 원해. 이제까지는요, 우리 국민들이요, 어떤 마음이었냐. 왜 새누리당 지지율이 40%가 나왔냐면 새정연,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구민주당 새정연이 너무 등신 같고 야당이 분열돼서 싸우는 꼬라지 꼴보기 싫어서 야, 그냥 새누리 찍어, 새누리. 차라리 새누리가 낫다. 그랬었어. 그런데 이 40%대 했던 사람들 중에 10%가 빠진 거야. 10%가 딱 거리를 두는 거야. 그래서 새누리 고정 지지율만 남았어. 이제 뭐냐 하면 지금 분위기가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대세가 되고 있다니까? 느껴요, 여러분?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움직임, 열망이 국민들에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 나 있잖아, 그걸 느낀다니까? 나 그거 느껴. 온몸으로 그거 느껴져, 지금. 어제부터. 지난주까지는 안 느껴졌어. 근데 주말을 딱 지나고 나서 어제부터, 여러분도 그러죠? 지난주에는 그냥 뭐 유리처럼 차가웠는데 어제부터 뭔가 이렇게 확 퍼져나가는 어떤 그 기운, 그게 느껴져. 확 퍼져나가는 국민의 열망의 기운이 느껴져요.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정말 여러분, 내가 물어봤는데 로또 1등 하는 사람들이 시신 꿈을 꾼대. 아니면 뭐 이렇게 무슨 사법고시를 붙거나 뭐 이렇게 큰 시험에 붙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시신을 보면 그 오랫동안 노력했던 걸 이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로또를 막 하는 사람들이 시신 꿈을 꾸면 1등을 한대요.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시신 꿈을 꾸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더러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꿈이 그게 또 대박 꿈이래. 그게 대박 꿈이래. 근데 내가 시신 20개 봤다니까. 내가 조상이 시신 아니야. 그 조상신 얘기는 그 미신이고요. 하여튼 그게 시신을 보는 게 길몽이래잖아. 내가 시신 어제 새벽에 20명 봤다니까. 20명. 방이 5개야. 내가 어제 꾼 꿈이 뭐냐 하면 로또 안 해.
우리 신랑 그런 거야. 그러면 로또를 샀어야지. 그래서 신랑 나한테 한 대 맞았다. 내가 어제 새벽에 꾼 꿈이 뭐였냐면,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 답사를 갔어. 근데 거기서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모든 사람 독재, 그러니까 그 쿠데타가 일어난 거야. 근데 내가 데리고 간 사람들이랑 같이 그 세력에 맞서 싸운 거야. 그러다 우리가 졌어. 그래가지고 근데 마지막 탈출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그 사람들 지지자인 척 옷을 갈아입고 탈출하기로 했는데, 그 옷을 갈아입고 입으려는 찰나에 어떤 여자가 들어왔고, 전혀는 못 박힐 여자라고. 근데 분명히 표현이 뭐냐, 어제 헷갈렸는데, 못 박힐 여자. 나를 가르치면서 전혀는 못 박힐 여자니까 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옷을 못 갈아입었어.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죽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10명이랑 같이 길을 행진을 했어. 우리를 끌고 이제 가는 거야. 사람들 보라고. 얘는 죽으러 간다는 걸 보라고 가는데 되게 당당히 내가 갔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알아. 죽을 거라는 거 알고, 나 때문에 내가 목표라는 것도 알아. 꿈속에서. 그리고 어느 방을 딱 가서 문을 쫙 열었는데, 내가 재판 받아봤잖아. 방 안이 재판관은 판사실이야. 법정 같아. 근데 판사 자리에 문이 5개가 있는 거야. 문이 높은 문 5개가 있어. 그 5개의 문 앞에서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거야, 또. 근데 문이 딱 열렸어. 동시에 문이 5개가 딱 열리더니 뭐가 보이느냐? 교수대에 매달린 시신 5개. 그 다음에 밑에 3-4개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거야. 위에서 딱 그 시신을 떨어뜨려. 자동으로. 그러면 밑에 자루처럼 시신이 털썩 주저앉는 거야. 근데 시신의 얼굴은 안 보여. 이렇게 왜 교수형 처할 때 하는 보자기들을 다 쓰고 있는 시신이야. 그런 시신을 다 떨어뜨려. 그래서 자루처럼 4-5개의 시신이 그 방 안에 있는 거야. 5개가. 그럼 25개네. 3개 있었고 하나씩 매달려 있었으니까 4개, 5개, 20개. 20개씩의 시신이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 시신 앞으로 가서 또 교수대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옷 갈아입는 사람들 대기선에 딱 내 순서가 왔다니까. 거기서 꿈을 깼어. 근데 이 꿈이 시신을 보는 꿈이요. 평생 꿈꾸던 걸 이루는 꿈이래. 무섭지가 않은 거야. 내가 이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리라. 예. 내가 이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리라. 그러면서 꿈을 딱 깨는데, 꿈을 딱 깬 순간, 이거 대박 꿈이다. 내가 느낌이, 이거 대박 꿈이다. 그러면서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다. 우리 김근태 의장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꿈꿨던 게 야권 대통합이었어. 돌아가실 때까지 꿈꿨던 게 야권 대통합이었고, 나는 야권 대통합을 위해서 난 40년을 걸겠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지금까지. 내가 8년 동안 방송하면서 꿈꿨던 게 야권 대통합이었어. 그런데 내가 딱 꿈을 깨고 일어난 순간, 이거 대박날 꿈이다. 뭔지 모르지만 대박날 꿈이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평생 소원했던 걸 이루는 꿈이래. 평생 소원했던 걸 이루는 꿈이라는 거야. 시신 한 구를 보면. 시신 한 구만 봐도 평생 소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진대. 나 20개 봤어. 거기다가 사형 선고를 받는 꿈. 길몽이래. 시신을 보면 큰 선물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원하는 걸 얻는 거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게 평생 소원을 이루는 거래. 나 사형 선고 받았잖아. 그 꿈에서. 죽으러 갔어. 시신을 보면 선물을 받는데 엄청난 걸 얻는다는 거야. 20개. 예. 20시신을 봤다니까? 내가 드는데요. 내가 느낌이 정말 국민이 변한다는 느낌이 와. 이제까지, 그리고요, 여러분 있잖아. 이게 부모님들도, 이 60대 어르신들도 세월호 문제는 잘못됐다고 느껴. 조금 아까, 유족들을 괴롭혔잖아, 쟤네가. 유족을 비하했잖아, 쟤네가. 그게 역풍이 불었어. 진짜. 역풍이 불었다니까? 유족을 비하하고, 유족을 무시하고, 유족한테 막 너무 못되게 굴었잖아.
그리고 1, 2차 협상 때까지 국민들이 기대를 했어. 근데 어저께 완전히 막 협상을 깨버렸잖아. 30분 만에. 뒤집어졌어. 어제 다 뒤집어진 거야. 예. 세월호 여론, 유가족 지지 압도적, 유가족 비하 역풍. 뉴스로 나왔어. 봐. 역풍이 분 거야, 역풍이. 그리고요, 정말 신기한 건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아. 55%에서 60%가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된다 그런다니까? 불고 있어, 지금. 여러분, 내가 뭘 느끼냐. 근데 박근혜의 움직임이 더 그래. 지금 박근혜 정부가요, 경찰을 모욕했다고 막 잡아들이잖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어, 지금. 그거 알죠? 지금 경찰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그 차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 그랬잖아. 차벽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 그랬는데 계속 차벽을 유지하겠다 그러잖아. 헌법을 거부한 거야, 대한민국 정부에서. 경찰이 정부인데 지금 경찰을 모욕했다고 막 잡아들이는 거, 박근혜 욕한 사람들을 경찰 모욕했다고 잡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차벽치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지금 새누리당이랑 박근혜가요, 지금 얘네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죽으러 가고 있어, 지금. 독재 가속화를 하고 있거든? 지금 나타난 현상이요, 독재 증상, 독재 증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 여러분, 이제까지 국회의원을 구속한 사례가, 국회의원을 구속한 사례가, 그것도 정치자금 때문에 구속한 사례가 없어요. 그거 알죠? 이제까지 재판이 끝나기 전에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구속한 적이 없어. 그런데 국회의원 5명한테 구속영장을 남발했잖아. 그랬다가 지금 여당만 2명 구속되고 야당 1명밖에 구속이 안 됐어. 2명은 구속영장이 거부가 된 거야. 그만큼 어이없는 구속영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지. 경찰 모욕한다고 막 잡아들이고 있지.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그 100년 전쟁이 명예훼손이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났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막 박근혜가 밀어붙이는 거 봐. 독재로 가는 거야. 내가 뭐라 했어. 지방선거 지고 나면 독재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개고생하게 될 거다 그랬지. 뉴라이트 이사, KBS 사장이 78세야. 그러면 한국 나이로는 80세야. 만 78세면 80세일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교학사 교과서 지지하고 문창극 지지하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런 할머니를 저 KBS 사장에 앉혔다니까요. 그러니까 김기춘이랑 친한 사람들이 지금 거의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거야. 이 사장이 KBS 사장이야. 길환영 사장 뒤에 지금 이 할머니 사장이 온 거라니까. KBS 이사장이 KBS 사장이야. 예. 그래가지고 그 KBS 이사장이 길환영 이사장을 자르고 이 할머니가 온 거야. 80세 노인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그것도 편협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편파적인 정치 의견을 피력했던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앉힌 거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 KBS 이사장으로 임명했을 때요, 막 그 차 위에 올라가서 뛰고 지랄해가지고 내쫓았잖아, KBS 노조가. 이건 뭐냐, 그러니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 뉴라이트 편파 왜곡 정치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박근혜가 쫙 깔고 있잖아. 근데 노인분들이, 60대 분들이 있잖아요, 싫어하는 게 있어. 이것도 박근혜 팀에서 지금 정서를 못 읽고 있는 건데, 노인분들이 독재는 참아도 일제는 못 참아. 독재는 참아도 일제를 못 참아. 근데 이 뉴라이트가 김구 선생님더러 빨갱이라 그러고 테러범이라 그러고 유관순을 깡패라 그러고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단체라고 지목했었잖아. 그리고 정신대를
자기가 원해서 갔다 이렇게 했던 얘기잖아. 그게 60대 분들은요, 그 얘기가 나오면 딱 입장이 바뀌어. 내 말이 맞지? 60대 이상은 독재는 참아도 일제는 못 참아. 그래서 거기서 지금 박근혜가 완전히 악수를 둔 거야. 잘했어. 나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정말 쾌재를 불렀다니까? 아, 드디어 너의 모든 것이 드러나겠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 때 부모님들의 마음을 여는 커멘트로 뉴라이트 얘기를 쓰세요. 그 윤일병 얘기 싹 하면서 지금 국사편찬위원장 아들은 국적 포기한 놈이다. 그래서 군대 안 갔다. 그런 얘기. 뉴라이트였다. 지금 장관들 뉴라이트, 방송통신위원회 뉴라이트, 그리고 한국방송공사도 뉴라이트다. 뉴라이트가 뭐냐?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고 한 애들이다. 내 말이, 이건 나의 정보는, 내 정보는 내 자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전지전능하신 분이 주는 정보야. 그래서 정확해. 우리 어르신들이 독재는 참아. 습관이니까. 일제는 못 참아. 그래서, 왜냐면 30년을 반일 감정으로 살았어. 그 뒤에 40년을 독재로 사신 분이라 이분들이 독재는 참아도 일제는 못 참는 거야. 자, 가서 알아보세요. 아, 또 하나 있어. 경찰이 난동을 피운 여자한테 실탄을 발사했어. 왜 미친 여자가 술 먹고 회칼 2개를 휘두르면서 난동을 피우니까 경찰이 실탄을 쐈어요. 그래서 어깨를 관통상을 입은 거야. 실탄을 쐈어. 그 뉴스 못 들었어요? 실탄을 쐈어, 실탄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탄을 쏘기 위해서는 규정이 있어. 반드시 2명 이상의 경찰이 한 사람은 엄호하고 한 사람이 경고를 하고 그리고 먼저 공포탄을 쏜 다음에 그 다음에 쏴야 되는데 그냥 실탄을 발사했어. 실수라고 그러는데 이거 실수 아니야. 국민한테 겁주는 거야. 너 죽을 수 있다라고 겁주는 거예요. 예. 3번 이상 경고하고 발포. 그리고 3번 이상 경고한 다음에 공포탄 쏘고 하는 거야. 경고하는 거야, 경고. 너 까불면 죽는다라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우리 자료실에 있나? 그래서, 한 명은 테이저건이나 가스총으로 무장을 하고, 그 실탄을 쏜 사람 마지막에 쏘는 거야. 테이저건도, 쏘지 않았어요. 가스총도 쏘지 않았고. 그리고 일단 실탄을 쐈다니까. 이거는 우연한 사고 아니야. 그거 혹시 뉴스 어디 가면 있나? 좀 줘봐. 무슨 뉴스에 나왔어? 실탄 쐈다는 거. 이건 너무 억지네요? 뭐가 억진데? 뭐가 억진데? 나는 담배값은 10,000원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봐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5명한테 구속영장을 남발했다가 2명은 거절당했어, 법원에서. 경찰을 모욕했다 그러면서 경찰차를 클럽 앞에 세워놨다고 지나가면서 친구한테 야, 저 새끼들 바보 아니냐? 얘기했다고 경찰 모욕죄라고 체포됐어. 전두환 시대야, 지금 전두환 시대. 난동을 피운다고 테이저건도 안 쏘고 실탄부터 쐈어. 이게 지금 말이 돼? 사인이야.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거. 그런데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위험한 상황이 다행이야. 왜? 이제까지 이 진보 야당들이요. 이제까지 진보 야당들이 그동안 그래도 나 잘났다. 지금도 그런 인간 있어. 뭐하러 빅텐트를 하냐. 우리는 따로 갈 거다. 그러는 철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지자들의 마음이 변할걸? 내가 볼 때 그 진보 정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애들은 우리는 이대로 따로 갈 거라. 그래야지 자기도 당대표라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할걸?
그치? 어? 내 말이 맞지? 지금 진보정당 중에서 정당 구성하는 정치인들이 우리 안 합친다고 그러고 뻗대잖아. 지지자들이 지지 철회한다고. 진보정당 지지했던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요. 이게 이 독재에 대한 두려움, 독재에 대한 공포가 진보정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빅텐트 필요성을 인정하게 한 것 같아. 아닌가? 내가 볼 때는 이 독재 정치의 기운, 독재 정치의 증상이 이 진보 정당 지지자들에게도 공포를 줬어. 정말 민주 세력 단결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겠다. 무슨 기사? 망부님, 기사 주소 올라왔네요. 무슨 기사요? 무슨 기사인지를 써야지. 무슨 기사인지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런 어떤 박근혜와 새누리가 완전히 얘네들이 또 급한 거야. 얘네가 추석 전에 끝장낸다, 밀어붙여 이런 거야. 그 추석 전에 끝장내겠다라고 그러면서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고집 피웠던 진보정당 지지자들한테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 그런 인상을 준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 원래는 이게 지난주까진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전혀 대꾸를 안 했거든. 대꾸를 안 했어.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한 거야. 그래서 진보정당 지지자들도 이제는 뭘 원해? 힘 있는 야당, 강력한 야당,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줄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을 원하게 된 거야.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는 30대 여성을 제압하던 경찰이 실탄 2발을 쐈습니다. 경찰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지만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상지 기자입니다. 서울 방배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어디론가 뛰어가는 여성을 경찰이 다급하게 붙잡습니다. 여성은 이를 뿌리치더니 손에 들고 있던 날카로운 흉기로 경찰을 위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총소리가 들립니다. 휘두르려고 막 이렇게 휘두르고 다녔어 이렇게 막. 아, 휘두른 거 이런 것도 보셨어요? 그럼 안에서? 그렇죠. 그럼 안에서 나오지를 못했는데 오죽했으면 그 경찰이 그렇게 했겠어.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7시쯤 젊은 여자가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동네를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모경이가 여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 2발을 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오른쪽 쇄골과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측은 여러 차례 제지했음에도 여성이 흉기를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합니다. 워낙 이 크고 예리한 되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강하게 또 항거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압하는 과정에 총기를 사용하게 된 거죠. 하지만 김경희는 처음엔 경보용 공포탄을 쏘려 했으나 실수로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구대에서 출동할 때 권총을 가진 경찰과 테이저건 또는 가스총을 가진 경찰이 나가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에 출동한 경찰 2명은 모두 권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홍상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거 맞아요. 그럴 때 쓰라고 뭐가 있는 거야? 테이저건. 테이저건이 뭔지 알죠? 그 총처럼 쏘면 입구에서 뭐가 나가. 근데 입구에서 뭐가 딱 나가는데 거기에 딱 박히면서 고압 전류가 흘러. 그래서 전기 충격으로 마비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제압하는 거야. 그게 테이저건이야. 저런 경우는 테이저건을 쏘면 돼요. 저런 경우는 테이저건을 쏘면 된다고. 그런데 둘 다 실탄을 가져갔대. 말이 안 되는 거야. 한 사람은 실탄, 한 사람은 테이저건을 들어야 되는 건데 둘 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규정 위반이었어. 이거는 그러면 파출소의 문제야. 파출소가 두 사람이 나갈 때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검토 안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총 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조직적 범죄라는 거예요. 원래 한 사람은 테이저건을 쑥 갖고 가고 한 사람은 실탄이 장착된 총을 가져가야 되는데 둘 다 실탄이 있는 총을 가지고 나갔어. 그러면 파출소에서 장비 점검 안 됐단 얘기야. 관리 규정이 개판이었단 얘기야. 개판이거나. 그럼 파출소장 잘리는 문제야. 그죠? 관리가 개판이었거나 또 권총을 들고 나갔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실수로? 그게 말이 돼요? 경찰이 자기 무기의 사용법을 몰랐다? 지금 그걸 우리더러 믿으라는 거야? 어? 경찰이 그 총의 사용법을 몰라서 실수로 2발을 쐈다? 그걸 지금 믿으라는 거야? 이 여자는 누구냐고. 난 이 여자도 궁금해. 뭐 하는 여자야? 30대 여자가 회칼 2개를 들고? 조폭 마누라야 뭐야? 조폭 마누라도 아니고 조폭이야? 회칼은 일반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이 여자 봐봐. 남자 둘 경찰을 제압해. 보통 여자는 아니야 내가 볼 때. 이 여자 보통 여자는 아니야. 뭐 특수부대원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특수부대였다가 마약을 했거나. 회칼 2개를 쏘는 게 그게 사람이냐고. 그리고 막 그 칼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았대. 그러면 신고받고 올 때 제일 먼저 경찰이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대. 그럼 출동할 때 테이저건과 권총 확인하는 게 기본 아니야? 어? 집에 누가 회칼을 갖고 있어. 그것도 2개나. 30대 여성이. 어?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니까.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무기 확인을 안 했고 사용법을 몰라 2발을 쐈다. 대한민국 경찰이 등신이라는 걸 지금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경찰이 총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 사용법을 몰라. 전쟁 나가가지고 이 총 어떻게 쏘지 그러고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 그리고 여러분 횟집에는 여자가 칼 안 잡아요. 횟집에서 여자가 칼 잡는 거 봤어? 횟집에 칼은 다 남자가 떠. 회는 남자가 뜨지 여자가 안 떠. 예. 그래서 여자가 떠요? 여자가 안 떠. 다 대부분의 몰라 여자가 뜨는 집은 난 한 번도 못 가봤어. 이제까지 나는 여자가 뜨는 데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나는 항상 남자들. 여자가 손이 뜨겁지. 아 여자가 손이 뜨거워서 남자가 한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원래 여자는 회 뜨는 게 아니야. 정상적인 횟집에서는 여자가 회를 뜨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회를 뜨지. 그게 이제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게 횟집의 전통이야. 근데 지금 얘기 보니까 여자는 손이 뜨거워서 회를 안 뜬다네. 우리 시댁에서도요. 내가 우리 시댁이 저기잖아. 바닷가잖아. 바닷가에 내가 놀러 갔을 때 우리 어머님이 횟감을 정리해가지고 갖다 드리면 아버님이 회를 뜨셨어. 그 회칼은 늘 남자가 잡았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좌우지간 이 여자는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좌우지간 여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다는 거를 신고를 받고 그러니까 거기 우연히 있다가 갑자기 닥친 일이면 말이 돼. 지나가던 경찰이 우연히 상황을 봤다면 말이 된다고. 그런데 우연히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신고받고 출동을 했다며. 그런데 규정을 위반해서 테이저건하고 총을 가져가야 되는데 둘 다 권총을 가져가. 그리고 실탄 2발, 한 발도 아니고 2발이야.
실수로는 한 발을 쏠 수 있어요. 한 발을 쏘고 깜짝 놀랄 수 있지. 실수로 두 발? 회칼 들었다고 실탄 쏘는 나라가 됐네요. 이게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내 기억에 지지난달인가? 경찰에 무기에 대한 규정을 바꿨어. 경찰에 그 실탄 사용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어요. 기억나? 그거 한번 찾아봐봐. 내 기억에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해서 뭘 바꿔야 된다. 그치? 그거 찾아봐.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러니까 경찰의 총기 사용을 더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어, 정부에서. 그때 그러나 규정 때문에 총 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경찰의 말이 있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의 총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그랬는데 경찰들이 총기 규정이 강해서 못 쓴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번 사건이 터졌어. 그래놓고 지금 이 벌레들을 투입해서 회칼을 휘두르니까 총을 쐈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총기 규정을 어겼다라는 얘기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회칼을 쏴서 총을 쐈다. 테이저건 쏘면 돼. 테이저건 쏘면 충분하다고. 전기 충격기. 테이저건은 발사가 돼요. 전기 충격을 줘서 기절시키는 거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 근데 안 했다고. 경찰 무기 사용 법 개정 추진. 하여간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의 본론은 뭐냐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은 우연이 아니야. 개별 사건들. 정치자금법으로 국회의원 5명한테 구속영장을 남발했어. 그 중에 여당 2명, 야당 1명만 구속되고 2명은 기각이 된 거야. 국회의원한테 구속영장을 남발했다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 박정희, 이승만을 비판한 다큐멘터리를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했어. 그 다음에 경찰이 경찰 모욕죄를 확대 적용해서 야 경찰차를 왜 저기다 세웠냐 등신들 아니냐라고 욕했다고 뒤로 수갑을 채워서 체포했어. 그리고 지금 실탄 발사 사건이 터진 거야. 이걸 지금 우연이라고 생각해? 이게 지금 우연으로 보여? 이거 우연 아니야. 이거 우연 아니라고. 국민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까지 그 국민들의 분노, 참고 참았던 분노가 추석 지나면 터질 것 같아. 추석 지나면 참고 참았던 분노가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그리고 또 오늘 뭐 중요한 얘기 있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그 가격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고 막 이자 낮추고 지금 막 생쇼라잖아. 외국의 미래학자가 대한민국이 2018년인가? 16년 뭐 이 정도에 다시 외환위기 온다 그랬어. 9.1 부동산 대책 이후에 하여튼 외국 미래학자가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버블 경제이고 불안하다. 이대로 가면 다시 외환위기가 올 거다. 그거 학자가 얘기한 거 있어요. 그거 좀 찾아봐봐. 그 뉴스 좀 찾아봐. 오늘 아침 김현정 쇼에 나왔거든요. 예. 오늘 아침 김현정 쇼에 나온 네네네. 그게 무슨 카더라야. 응? 예, 그 뉴스 한번 봅시다. 예. 그 베리칩을 좀 꺼내와봐. 그럼 다뤄줄게. 내 메일로 계속 베리칩을 뭐 밝혀달라고 얘기한 사람 나 고소할 거야. 스토킹으로. 경고했어. 경제학자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치. 박정희를 칭찬하기만 하면
유명한 경제학자지? 그래놓고 그 경제학자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잖아. 아니 근데요. 지금 상황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한 달에 4조 원이 불었다니까. 우리나라 총 가계부채가 1600조 원이야. 그 1600조 원에는 무슨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연금 같은 걸 다 포함해서 국가의 부채를 다 합친 게 1600조거든. 그게 국가가 건설돼서부터 지금까지 쌓인 빚이야. 그게 1600조야. 그러니까 연금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한 달에 4조 원이야. 1600조를 10년으로 나눈다면 1년에 160조라고 치겠지? 근데 이게 지금 40년에 걸쳐서, 아니야. 60년에 걸쳐서 1600조가 쌓인 거야. 그러면 1600조를 60년을 한번 나눠봐봐. 한 달에 4조 원이 늘었다. 엄청난 거야. 가계부채가 4조 원이 늘었어. 이거 심각하죠. 근데 그래놓고 지금 정부에서 또 거짓말을 한 거야. 언론에서 거래가 늘었다 그랬잖아. 5년 만에 최고다. 그거 가짜였어. 실제로는 거래가 줄었다니까? 내 말 맞지? 실제로는 거래가 줄었는데 정부에서 허위 발표했어. 오케이. 고마워요. 기사 찾아오신님. 잠깐만.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가 초이 노빅스로 부동산 거래가 5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 그랬는데 거짓말이었어. 실제로 줄었어. 그리고 전셋값이 폭등해가지고 김진호의 눈을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니야, 이거는 같이 듣자. 짧으니까 같이 그냥 들읍시다. 김진호의 눈. 기자의 눈으로 뽑은 오늘 아침 뉴스 김진호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첫 키워드는 어디로 갈까요? 24만 가구입니다. 무슨 얘기죠? 서울의 30년이 다 된 아파트 24만 가구가 어제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예. 서울 강남과 목동, 상계동, 일산 등 버블 세븐 지역 아파트들이 정부의 대책으로 수혜를 입게 됐는데 대신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40년 연한이 돼서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 재건축 기간을 10년 단축해서 30년으로 줄였고 안전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장과 층간 소음 문제가 있는 30년 된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관련 거의 모든 규제를 풀었습니다. 주차장과 층간소음 문제라면은 이거는 뭐 우리 있습니다 하면 다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네, 부동산을 띄워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빗장을 다 풀었는데 이제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떨까요? 그런데 벌써부터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 사업을 남발하고 대한민국의 특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과 목동, 상계동 등지에만 개발 얘기 쏠릴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강남과 목동을 둘러봐야겠지만 아직은 이제 조짐이 없고요. 며칠 지나면 이제 아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강남은 이미 40년 찬 아파트들도 많았기 때문에. 분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사실상 목동과 상계동 쪽의 수혜가 클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용적률 등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야 결국은 이게 붐이 일어날 때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지 않을까도 판단이 일단 드는데 서울 잠실이나 목동 등의 30평대 아파트는 시가 1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중산층 아파트들로 이들 지역을 재건축해봤자 그들만 이익을 볼 수 있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옵니다. 예. 물론 재건축 공사를 통해서 주택 건설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니까 그렇더라도 이런 계획이 당장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공사를 발주하기까지는 최소 5, 6년이 걸려서 건설 경기에는 당장 큰 영향이나 혜택이 없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부양 대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려보자라는 게 취지인데 어떻게 실효가 있을까요? 전문가들 진단은 어떤가요? 예, 정부의 발표는 나름대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6년여 동안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어떤 방책을 쓰더라도 경기를 살려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호석 기재부 장관을 경질하고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경제부총리로 발탁한 뒤 계속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도 경제 살리기 일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놓은 대책들이 빚을 내 집을 사라는 부채 권유책이어서 가계부채 폭발이라는 우려가 사실 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바로 큽니다. 그 점이죠. 예. 실제로 지난해까지의 가계부채는 1021조 원으로 매년 8.2%씩 증가하고 있고 2017년이 되면 1200조, 1300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가계부채가 결국 우리 경제 시한폭탄이 금융위기,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사실 많습니다. 가계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지방정부의 빚, 중앙정부의 부채, 기업들의 부채와 맞물려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미국이 올해 안에 양적 완화를 중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금리를 인상할 움직임이 아주 커집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 등 신흥국가에 투자한 미국과 유럽 자본을 미국으로 다시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채권과 증시에 들어온 애국 자본의 유출로 연결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현실이 내후년 그러니까 2016년부터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른바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집을 살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역사상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치고 경제가 곤두박질 치지 않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래학자들과 금융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박근혜 정권 말기인 2017년이나 이 부분은 청취자들께서 좀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나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제가 꼭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인데 미래학자들의 전망이요. 예, 2017년이나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2018년쯤에 한국은 경제위기, 외환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미래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의미이기도 한 그렇죠. 거죠. 이 지금 가계부채 이를 늘리는 예. 이 정부의 대책이 바로 이러한 경제위기를 촉발시키는 지금 요인이 된다. 이런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네요. 예. 예, 다음 키워드 넘어갑니다. 푸틀러입니다. 푸틀러요? 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나치 독일의 히틀러를 닮아간다는 합성어인 푸틀러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히틀러화가 된다. 무슨 집중 얘기죠? 좀 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인 보호를 명분으로 크림반도를 병합했지 않습니까? 예. 또 지난달 말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해서 국가 지휘 부여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나가요. 그렇죠.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독립국 지위를 거론한 것은 나치 독일 히틀러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시작으로 한 2차 세계대전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얘기까지 그렇죠. 나옵니까? 미국의 한 언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은 히틀러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와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어허. 그렇지만 오바마 미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을 빗대서 햄릿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소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미국이 러시아 경제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예, 얘기죠. 결국 경제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인 예. 거군요. 푸틀러라는 얘기. 재밌죠? 다음 키워드는 뭐죠? 30분, 정확히는 27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어제 오후 3차 면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예.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 유가족은 기본적 예의를 지키라 하는 등 감정 싸움을 벌이면서 양측의 추가 대화 가능성마저 낮아지는 등 새누리당과 유가족 대책위원회 상황이 훨씬 면담 이전보다 악화됐습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후퇴하라는 게 유가족 측에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입장 불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야 대표 간의 재협상한 그 내용에서 우리는 한 발치도 더 양보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게 새누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완강했죠. 예. 사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유가족을 대신한 새정치연합을 상대하며 크게 손해볼 게 없는 협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재협상까지 벌이면서 이제 상당히 이득도 받고요. 그런데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제 공을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국면을 몰리고 있는데 야당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며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을 세월호 특별법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예. 추석 연휴 이전인 이번 주 안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세월호법을 둘러싼 경색 정국은 장비해야 될 공선이 커 보인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예. 도대체 어제 분위기가 어땠길래 30분 만에 정확히 27분 만에 결렬이 된 건지. 고성이 오가게 됐죠. 요 얘기는 잠시 후에 이어서요. 유가족 대변인을 직접 만나보지요. 김진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어때? 지금
지금요,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아서, 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 정책이,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해봤잖아. 옛날에 김대중 정부 5년 만에 권영기 씨가 나와가지고 텔레비전 대선 토론에서 뭐라 그랬느냐면,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먹고 살만해지셨습니까? 그 얘기를 했어. 그 말이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살만해지셨냐? 그게 완전히 서민들을 김대중 정부에서 등 돌리게 한, 그러니까 민주 세력에게 등 돌리게 한 결정타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우리만 더 가난해졌다. 그런 불만이 이명박을 만든 거야. 그런데 이명박 5년 동안 어떻게 됐어? 더 망한 거야. 차라리 김대중 노무현 때보다 이명박 때 더 망한 거예요. 영세 자영업자들 상황 더 나빠지고 월급쟁이 되면 세금 더 오르고 전기요금 올라 모든 공공요금이 다 올랐잖아. 박근혜가 된 다음에 세금을 거기서 더 올렸어. 세금을 더 올린 거야. 월급은 줄어드는데 세금을 더 올린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서민 옛날에는 사람들이 인터넷이 없었어. 그리고 어른들도 인터넷 접할 기회가 없었다고. 그런데 요즘은요, 이 살림살이 나아지셨냐? 살림살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왜 박근혜 지지율이 더 떨어졌냐? 민생행보가 쇼라는 거야. 말로는 민생 그래놓고 저 재벌만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동네 아저씨들도 알아.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도 알아. 저거 민생하고 다니면서 맨 재벌만 좋을 일 하는 거 아니냐고. 시장 사람들도 안 되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알아. 저거, 저 민생 쇼 하는 거야. 맨 서민 팔아가지고 재벌만 먹여 살리는 거. 나 진짜 놀랬어. 내 진짜 놀랬어. 서민 팔아서 재벌만 먹여 살리는 거라고. 그거를 세상에 딱 알아. 그쵸? 여러분 주변도 알죠? 그래서 내가 볼 땐 이번 추석이 큰 기점이야. 이번 추석이요, 큰 기점이에요.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온갖 유언비어 카톡으로 조직적으로 유포했잖아. 그걸 다 접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내가 더 웃겨. 어떤 아줌마 그러는 거야.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보낸 건데 내용이 다 똑같아. 이 아줌마가 아주 단순해. 세월호 괴담에 화가 난 이유가 의혹을 품은 이유가 딱 하나야. 다른 사람들이 보냈는데 내용이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뭔가 이상하게 뭘 돌리고 있지 지금. 왜냐? 이 아줌마가 아닌데 이 아줌마 박근혜 찍으라 그랬던 아줌마, 이 아저씨 이명박 찍으랬던 아저씨, 이 아줌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찍으라 그랬던 아줌마인데 보낸 내용이 똑같아. 결론 나오는 거지. 동네 아줌마가 보기에도 각각 다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똑같은 내용을 보내니까. 그래갖고 이 아줌마가 뭔가 이상해. 이상한 거 뿌려주고 있지 지금. 그러고 묻더라니까 나한테. 더 웃긴 건 동네 사람들도 뭔가 이상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그런 거 좀 이상하지. 그런 거지. 그러면서 자꾸 물어봐. 그래서 내가 딱 느낌이 오는데요. 이번 추석 때 한번 가서 확인해봐. 여러분이요. 국민들이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방송 접기 전에 딱 한마디만 더 할게. 여러분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몰라요 이러잖아. 그 생각 버리세요. 국민들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다 알아. 내가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얘기한 걸 우리 방송을 온 국민이 보는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게 국민들한테 정말 너무 신속하게 퍼지는 건지 날 모르는 사람도 내가 한 얘기를 알고 있더라니까? 내가 했다는 건 몰라. 근데 내 얘기가 쭉 퍼져 있어. 그리고 그게 공감을 뭐라 그래야 되냐? 공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야당을 어떻게 된다 막 얘기를 하고서는 며칠 지나서 시장을 갔는데 동네 아줌마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 내가 했던 얘기를 아줌마들이 하는 거야. 야당이 너무 못해. 김한길 안철수 때. 야당이 너무 못해. 그러면서 아니 야당이 야당다워야지.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지들이 2번 달고 나왔어?
내가 했던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줌마들끼리 뒤에 지나가면서 하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잖아. 그런 거 보신 분 있죠? 그런 거 보신 분. 망치 부인이 했던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들으신 적? 내용으로. 나는 여러 번 들었어. 나 들을 때만 얘기한 건가? 내가 했던 얘기를 여러 사람이 하는 거 들었지.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예, 그죠? 지금 사람들이 다 같이 원하는 게 뭔지 느낌이 오지. 강한 야당. 그 느낌 와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제까진 대안이 없었어. 근데 국민들이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어. 그쵸? 그게 안철수 때 왜 어설픈 중도정당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박근혜가 자꾸 이상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럴수록 강한 야당, 국민을 지킬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래. 여러분 주변에 그런 반응 보이시는 분을 본 적이 있다, 손.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강하고 새로운 야당이 필요하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봐. 그치. 느낌이 그래.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민주당을 그래도 민주당 찍어야지. 아니면, 아우, 싫어. 나는 이번에는 진보당 찍을래? 정의당 찍을래? 그랬어. 그런데 지금 사람들 분위기는 안 그래. 그죠? 기존 야당 찍겠다는 사람이 없어. 기존 야당 찍겠다고 안 하고, 저것들 다 똑같아. 뭔가 뒤집어져야 돼. 그런 얘기 많이 해. 뒤집어져야 된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정치의 지읒자도 모르던 주부가 세월호 이후 뉴스를 찾아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다니까. 이 변화의 흐름을 못 읽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너무 들면 고집이 세져서 남의 말을 안 들어. 지금 박근혜 주변이 너무 노후해. 그래서 남의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잘 살면 된다야. 근데 옛날에 김기춘이 박정희랑 유신헌법 만들던 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옛날에 김기춘이 그 박정희의 유신헌법 만들 때는 텔레비전도 집집마다 없던 시절이야. 예? 72년도면요.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없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국민들을 대한뉴스 갖고 속이던 그 센스로 지금 TV를 넘어 인터넷 시대의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미스야. 거기서 실수한 거야. 옛날에 김기춘이 유신헌법 초안을 짰어. 유신헌법이 독재헌법인데 김기춘이 유신헌법 초안 짜던 시절은 집집마다 테레비가 없어서 마을 이장님 댁에 가서 모여서 텔레비전 보고, 그 다음에 유일한 문화생활이 그 동네 공터에 들어온 천막극장에서 대한뉴스 보던 시절이야. 대한뉴스에서 박정희가 막 손을 흔들면 경제발전시킨 줄 믿었던 시절이야. 지금은 할아버지들도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교류해. 지금 할아버지들도 스마트폰으로 정보 교류해요. 그 옛날 대한뉴스로 국민 속이던 그거 생각해가지고, 예? 그렇게 억지를 부려본다. 부려봐. 근데 하여튼 내가 보니까 앞으로 위기가 2번 있어. 내가 옷을 2번 갈아입을 뻔했잖아, 꿈속에. 내가 꿈속에서 옷을 2번 갈아입을 뻔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야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하고 새로운 야당, 이 운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큰 위기가 2번 있어. 그게 내 위기인지 우리 모두의 위기인지 모르겠어. 내가 잡혀가면 여러분의 위기인가? 하여튼 앞으로 2번 위험이 닥치지만 그 2번의 위험을 우리는 극복할 거예요. 예, 내가 볼 때는 우리는 앞으로 2번의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오는데 그 상황을 극복할 거야.
예. 네. 내가 그랬잖아. 옛날에 내가 대선 직전에 사라졌다가 2월 달에 돌아온다고 얘기한 거 그대로 된 거 알지? 11월 16일 날 잡혀 들어갔다 2월 8일에 나왔잖아. 대선 직전에 잡혀 들어갔다가 2월 달에 나와서 위로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딱 느낌이 오는데 두 번의 위기가 있어. 두 번의 위기가 있는데 우리는 두 번의 위기를 극복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 어느 날 내가 여러분께 물을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적 있지? 라고 묻는 날 옵니다. 우리는 두 번의 위기가 올 거지만 그 두 번의 위기를 극복하게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지금 이 진보 세력들, 이 진보 세력들도 강하고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서 국민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기에 동의하기 시작했어. 그게 느껴지나요? 혹시 주변에 진보정당 지지자들한테 물어봐. 진보정당 당원들한테 묻지 말고 진보정당 찍었던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강하고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서 민주세력 모두 모여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한번 물어봐. 진보세력 통합 움직임 있지? 그렇다니까. 몇 명 빼놓고요.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그래도 불타는 10미닛! 네. 자, 예. 그래서요. 지금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쟤네들은 지금 무덤 파고 있어. 쟤네들은 지금 무덤을 파고 있고 그 무덤을 파는 그 행동 때문에 국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날 거야. 특히 세월호 문제가 이게 쟤네들이 감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애들한테 사고 터지는 거야. 애들한테 사고 터지면요. 이 국민들이 물불 안 가려요. 그럼 10년이, 아니 여러분 그때 왜 대구인가 어디선가 왜 어린애한테 황산 테러 있었잖아. 그걸 잊지를 않아 국민들이. 얼마 전에 그거 기한 지나갔잖아. 그때도 국민들이 분노했다니까. 애한테 사고 치잖아. 애 하나한테 잘못한 거요. 그것도 잊지 않아요. 우리 국민이 그런 국민이야. 그런데 애들 260명이 죽었다니까? 260명이 죽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 그걸 잊지를 않아. 너네가 지금 잘못 계산하는 거야. 그래, 너네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협상 결렬시킨 거 진짜 잘했어. 내가 볼 때 이것 때문에 추석 때 뒤집어질 거다. 이것 때문에 추석 때 뒤집어질 거야. 세월호 유족하고, 그 협상 반대하고, 삼보 일배하는 사람들 경찰이 가로막고, 너네 지금 너네가 이기는 것 같지?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너네가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네가 나를 형장으로 데려가기 전에 너희들이 무서운 일을 당할 거다. 예. 우리 국민들이요. 생각보다 정보가 빨라. 그리고 세월호 괴담이 분명히 역풍이 불었어. 아니, 우리 누군지 밝힐 수 없는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가 이게 평상시 그렇게 무슨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야. 왜 새누리당 지지자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민주당 지지자들하고도 그냥 그렇게 잘 지내는, 이렇게 편한 대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아줌마예요. 정치적 주장 안 하는 아줌마. 그게 좀 약간 소심한 아줌마. 그런데 이 소심한 아줌마한테 다른 사람들이 각자 카톡으로 똑같은 내용을 보냈을 때 이 아줌마가 뭔가 이상한 거 돌리고 있죠. 그리고 나한테 묻더라고. 나 그때 전율을 느꼈어. 내가 전율을 느꼈어. 이런 소심한 아줌마, 정말 정치적으로 누구 편 들리는 거 두려워서 겁내던 아줌마가 애들이 죽은 문제에 똑같은 문자를 다른 사람들이 보내왔을 때 변하더라고. 역풍이 분 거야. 역풍이 불고 있어. 역풍. 너희들이 국민을 속이는 것에 대한 역풍이 뭔지 이번 추석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뭐? 해상 교통사고? 니네가 누가 브레이크 잘라가지고 트럭 뒤에 쳐박고 죽으면 우리가 교통사고라고 해줄게. 니네 가족들이 잘못됐을 때, 이런 똑같은 사고 났을 때, 그때 우리가 그건 사고니까 잊자고, 덮자고 얘기할게. 지금 역풍이 불고 있어. 너네
너네 지금 국민들 만만하게 본 거야. 국민은 속일 수 없어. 국민이 속아주는 척하지만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이 땅, 이 한반도의 국민들이 이게 스페인, 이탈리아, 한반도 공통이다. 적당히 부패한 것도 봐줘. 참아주고 속아주고 넘어가준다. 그런데 어느 도를 딱 건드리잖아. 확 뒤집어버려. 스페인, 이탈리아, 한반도의 공통점이야. 때가 다가오고 있어. 때가 다가오고 있어. 그냥 내 말이 틀렸을 수도 있지.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그 바이러스 검사하느라고 방송 시작이 늦어서 좀 늦게까지 방송했어요. 오늘 방송 너무 길어서 힘드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요. 예,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 그동안에 분명히 새누리당 지지했던 사람인데 변했다니까. 분명히 새누리당 찍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변해 있어. 이유는 간단해. 세월호로 너무도 지나치게 굴었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아?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 그 새끼를 흩어져서 주고 나면 어미 강아지가 끙끙 앓아. 그걸 보면서도 아유 새끼를 떼어냈으니 저 애미가 끙끙 앓지. 그게 노인분들한테도 정서가 있는 거야. 자식을 잃은 사람들한테 해도 너무했어 내가. 자식을 잃은 부모인데 그 부모들한테 해도 너무한 거야. 그게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절절한 한이 이게 국민들 마음에 움직인 거야. 닿은 거야. 왜? 다들 자식을 낳아봤거든. 애간장을 녹이면서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이라 자식 잃은 부모들한테 저렇게 못된 짓 하는 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소시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너네가 무덤을 판 거야. 너네가 무덤을 판 거야. 너네는 앞으로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다. 너희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가 어떤 일인지 무서운 일을 보게 될 거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너희들 정말 새로운 걸 보게 될 거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알아? 1919년 3.1운동, 중국의 5.4운동과 인도의 간디 평화운동의 시발점이 우리나라 3.1운동이야. 세계 최초 비폭력 평화시위로 식민지 해방운동을 시작했어. 1960년 4.19 항쟁, 미국이 뒤를 봐주던 정부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쫓았어. 세계 최초였지.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이 벌어져요. 1987년 전두환의 군부 독재를 넥타이 부대가 나와서 끝장냈어. 군부 독재를 시민의 힘으로 무찌른 첫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야. 2002년 월드컵 때 전 세계에서 우리가 4강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러나 우리 국민이 온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외쳐서 우리 4강 간 거야. 우리 국민이 평상시에는 널널해.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욕심내는 척하고 뭐 약자편 안 드는 척하는데 때가 되면 무서운 변화를 일으켜. 때가 되면 무서운 변화를 일으켜. 국채보상운동 기억해라. 대한민국 국민, 너네 무시하지 마. 너네가 일본인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 무시했지? 일제 임진왜란을 누가 이겨낸지 알아? 이순신 장군 혼자 이겨낸 거 아니다. 이순신을 도왔던 백성들이 있었어. 승병들이 있었고 민병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이겨낸 거야.
우리는 언제나 역사상 언제나 이 땅을 지켜왔어. 왕이 바뀌건 왕조가 바뀌건 나라 이름이 바뀌건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주인은 언제나 우리였어. 지금도 우리가 주인이야. 여러분 앞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추천해주신 3,400 강제 추천 3,482분의 추천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스티커와 또 이 초콜릿과 별풍선으로 후원해 주셨는데 제가 감사 인사 일일이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물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 그리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천해 주신 3,507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움을 끝내지 않는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할게요. 아유, 오늘 선동한다는 얘기 많은 걸로 봐서 많이들 흔들렸나 봐. 왜? 경찰에 가서 신고하지. 망치 부인이 내 가슴에 불 질렀어요. 방화죄예요. 아니에요. 망치 부인이 내 가슴을 훔쳤어요. 절도죄예요.